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함께 최근 곳곳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충북 제천의 사고가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우리 지역의 소방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토론에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백은선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정현민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박경훈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소방 안전 화재 예방을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 법규, 특히 소방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이 사고를 조금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백은선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는 건축법에 의한 방화 시설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천 화재 사고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 점검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실시됐다면 이러한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현민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점검 사항에서 굉장히 67건이나 그런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네. 이 점검만 잘했어도 일정 부분 굉장히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더불어서 그 점검뿐만 아니라 이 점검하고 조치하는 의식 수준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의 전형적인 어떤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사고도 그러한 안전 불감증에서 또 점검을 미흡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점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점검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소방 관련된 법령들 그리고 유관 법령들까지 한 100여 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 어떤 사고에 날 때마다 시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점검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제도적인 측면도 분명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이 부분 우리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스포츠센터 건물주 아들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딴 뒤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현민 회장님께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여러 가지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점검에서는 67건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67건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절히 또 건물주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걸 이런 상황을 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박경훈 총장님? 네. 네. 이제 이 제천의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네. 아까 그 건물주 아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67건이 지금 지적이 됐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이걸 한번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건물주 아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 건물주 아들이 이건 지금 돼 있습니다. 현 건물주가 예, 아니고요. 건물주가 네, 아니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건물을 온 그 건물주가 2011년도 7월 달에 사용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7월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경매에 넘어와서 작년 아마 그 초인가
현 건물주가 이렇게 그 새로 경매를 받아서 인수를 했던 절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전 건물주가 이 소방안전 점검 자체를 갖다가 작년에 실시를 했던 거죠.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근데 이제 이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들은 소방안전관리사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소방 점검을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소방 시설 관리사가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이런 그 3,000 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나 건물주 가족들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허용이 돼 있던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점검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겠지만 그냥 이렇게 묵시적으로 넘어갔던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그 작년에 그러니까 그 새로 이제 그 건물주가 인수를 한 이후에 그때 이제 그분이 전문 민간 업체에다가 소방 점검을 의뢰를 했는데 네. 이때 발견된 게 지금 보면은 그때 안전점검 업체가 3명이 참여해가지고 경보, 피난, 소화 등 5개 부분의 30개 항목에서 67개의 수리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제대로 이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조치를 안 한 그렇죠. 거군요. 예를 들어서 네. 30개 항목이 67개 항목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소방 설비의 총체적인 그 전체적인 부실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점검을 제대로 안 했고, 또 요번에 그 화재의 그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2층에 여성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여성 사우나의 고객들이 항의에 의해서 거기는 또 점검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피난 기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철제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못해서 이렇게 사망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67개 지적된 사항에서도 2층에는 점검을 빠졌다고 하는 결과가 그리고 나왔습니다. 더 많은 여러 그렇죠. 가지 문제가 예,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네. 그때 점검만이라도 조금 했었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하게, 그래도 3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2층에 그 남자 사우나 같은 경우는 그 이발사의 그 옆에 있는 비상 대피소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전액 다 대피를 한 것 네. 같긴 한데, 기존에 이제 그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 대피소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점검이 그때 당시에 만이라도 좀 파악이 됐다 하면 그 뭐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랬었으면 더 조금은 더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67건이 지적이 됐는데 왜 이걸 시정 조치를 안 했죠?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백은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소방시설법에 보게 되면요. 네. 일단 자체 점검 제도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면적하고 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천 그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3,800으로서 해당되지 않고요. 네. 또 다중이용시설로 시작되는 면적이 2,000 이하로서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작동점검 대상으로서, 즉 소방안전관리자가 저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소방안전관리자, 즉 전 건물의 소유자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을 하고 한 달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전에 했던 분, 즉 그 건축주 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 사건 한 3가지를 가지고 조치했다는 걸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지만은, 이번에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점검한 67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사 비용이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 처벌 규정인 과태료로 대신하기 위해서, 즉 3개월, 1개월 이내는 30만 원, 4개월 이내는 50만 원, 그 이상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신고를 안 하고 또 그러한 점검 내용을 조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대부분 건물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주로 이렇게 시설물 소방 안전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관리사가 없이 보조 인력만으로 또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들은 주로 예산 문제, 그다음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혜민 회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 점검을 외부 기관이나 아니면 방금 우리 백은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자를 두고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 뭐 것들이 조금 이제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대행 기관이나 이렇게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소방 서비스업 대행하는 기관들은 어떤 그 사업체를 끌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시설주들은 그 대행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계 속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해와져 있고 그런 관행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또 큰 대형 사고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 자체 점검도 하고 그 대행 기관으로부터 지적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뭔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처가 없었다라는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도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안전은 다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국민들이나 이런 필요성이나 중요성에서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물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전교육도 뭐 3시간 해야 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한 1시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실제적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없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어떤 이런 관행에 있어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어떤 안전 문화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면 이런 대행업체들과의 시설주 간의 어떤 이해관계, 고객 관계를 우리 정부에서 이 대행기관이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고란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정부가 그 기관들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시설주들이 꼭 무조건적으로 어떤 좀 대행 업체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돈 주니까 너희가 따라야 돼. 우리 형편 좀 봐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는 네. 제도적인 장치도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대행업체의 불법 또 적절치 못한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박경훈 총장님 어떻습니까? 그 네. 대형업체의 불법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좀 네.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법에 관련해 가지고는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기준해 가지고 아마 그 소방의 점검업체나 보수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문제점은 뭐냐? 이런 소방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 해결이 가능한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소방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양성에 대한 기관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이렇게 다양하게 아직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이제 수요와 우리가 공급의 원칙에 보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면에서 측면을 본다 그러면 점검업체나 보수업체가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렇게 그 실적을 또 올려야 될 측면이 있어서 점검 부분을 뭐 봅니까 뭐 초저가 아니면 덤핑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 그러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해당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이렇게 또 수주를 맡아서 점검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점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모순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면 또 점검업체하고 또 보니까 공사업체하고 또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검만 하고 또 그렇죠. 보수는 다른 데서 다들 하고. 맡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통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점검업체가 그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나오면 보수를 같이 겸하는 게 네,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초저가에 10만 원, 15만 원에서 점검을 했다가 막상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76건의 정도의 그 발생하게 되면 보수공사비가 막대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점검업체를 못 믿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저가에 수주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보수비를 많이 달라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이 다른 업체를 또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거의 그 보수 공사 기간을 촉박해가지고 외주 업체가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또 그 기간에 또 촉박해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모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점검과 보수 공사를 이렇게 조금 그 뭐 분리할 점도 있겠지만 이걸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예, 백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수정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시설 점검하고 소방공사업은 법 자체도 틀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점검업체는 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 관계자 또는 그 건축주에 해당이 되죠. 이분한테 통보하고 또 공사는 또 별도로 공사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일부 건축주 같은 경우는 그걸 악용해서 점검 즉 공사비 포함해서 점검비가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업체도 있고 또 네.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보고하고 공사하는 이런 그 좀 뭐랄까 좋지 않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소방시설 관리사들의 뭐 예유하는 기간 또는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 점검 보고서가 작성됐던 것은 아마 그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행정 조치한 그런 일도 최근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방시설 점검 자체가 건축주가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 소방시설 업체, 점검업체 각각의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즉 그 점검 항목까지 또는 점검 범위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검 결과에 제출하는 항목까지도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항목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규정을 해서 문제가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기에 내년에는 예산으로 수리를 하기 때 그때 지적을 하겠다. 해달라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궁금한 게 이 네. 시점에서 이 건축주나 건물주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 소방 점검의 기본적인 그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네.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방 점검, 자체 점검 제도에는 종합 정밀 점검 제도하고 작동 기능 점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은 소방 안전 관리자나 건축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관계자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작동 점검 대부분의 작동 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제천 화재 그 스포츠 건물도 작동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주나 소방 안전 관리자가 소방 시설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 시설, 경보 그렇죠. 시설, 네. 피난 시설, 소화 용수 설비 또는 소화 활동 설비를 포함해서 방화 설비라 해서 피난 관련 설비, 그다음에 건축물의 방화 문 이런 경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설비를 점검을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약간 그 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작동 점검은 그 유지대로 그 자체 점검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하지만은 종합 점검 대상만이라도 제3자가
점검 업체를 지정해서 점검을 해서 관할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바뀌어야 점검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건축주나 건물주가 이런 소방 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일단 그 점검 결과를 관계자 그러니까 건축주가 네. 관할 소방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관할 소방서에서는 그 제출된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적합하지 않는 시설 또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 업무 지정을 합니다.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나서 그게 수정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이루는 이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나 건물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또 조치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제천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은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흔히 이제 소방안전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본인 스스로가 따거나 뭐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따서 스스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홀하게 안전점검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방안전관리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정혜민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실은 자격증은 아니죠. 네. 자격증은 아니고 소방안전관리 관련된 이제 소방청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위탁한 어떤 그 단체로부터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그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어떤 인정 수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자격증은 아니고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대상 시설에 따라서, 대상 규모에 따라서 국가 시설이냐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에 따라냐, 뭐 특급, 1급, 뭐 공공기관, 2급, 3급 이런 소방안전관리자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런 대상자의 대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뭐 짧게는 교육 8시간, 그러니까 경력이나 아니면 자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소방관으로서 뭐 1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근무, 경찰관으로서 몇 년, 군인으로서 이런 걸 포함해서 심지어 의용 소방대로서 몇 년을 근무한 자가 어떤 실무 교육 8시간 정도, 그것도 심지어는 8시간 중에는 4시간은 사이버로 네. 받고 또 4시간은 어떤 그 기관에서 받는 면 그것들이 인정되는. 그래서 아까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에 관한 것들은 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사람도 질 관리나 수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완하고 높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소방안전 관리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 점검도 하고 소방 유사시에 대한 대비 훈련도 하고 매뉴얼도 작성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번 제천 사고에서도 어제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자체 점검은 이루어졌지만 소방 관리자로부터 또는 매뉴얼, 그러니까 소방 안전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유사시 그 관리 계획대로 피난하거나 대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문제들이 또 지적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라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죠. 이런 일들을 이제 소방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것에 대한 인정해주는 사람들 폭도 너무 넓어요. 네. 그리고 교육 시간도 너무 사실은 작고. 너무 작거나 네. 이론적이거나 관습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인 실무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구선 자격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경력자에 대한 보완들이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데. 그 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게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상급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2급 소방관 관리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소방안전협회에서 4일간 교육을 해서 그다음에 1시간 필기 시험을 보고 거기에 다 합격하는 현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정 의무 교육이 2년에 한 번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자체를 갖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또 보면 우리가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방지센터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중소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한 사람 선임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건물의 어떤 그 직원 중에서 조금 이렇게 직급이 낮은 사람으로 선임을 해서 네 갔다 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이 안전관리나 소방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소방 안전 관리사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또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이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그다음에 이제 주차 공간 확보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소방차가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화재 진압을 한 게 30분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 문제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인지 다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경훈 총장? 네. 그 좀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엊그저께 그 신문 보도에 보니까 이번에 그 강릉 그 경포대의 그 해맞이 네. 그 관람객들이 그 새벽에 이렇게 차를 주차를 했는데 해필이면 거기가 보니까는 그 강릉 소방서 경포 119 안전센터에 앞에다가 턱하니 10대를 주차를 해가지고 불법 주차를 해서 그래서 그 소방관들이 이렇게 그 업무를 끝나고 들어오는데 그 차량들이 막혀 있어서 그 각자 차량 소유주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옮기는 시간만 40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제천 화재 때문에 불법 주차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망각하고 다시 그렇게 근데 다른 공간도 아니고 야 하필이면 소방 119 센터에다가 주차를 하는 그런 시민 의식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뭐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뭐 누차 이 화재 사건뿐 재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응급 자동차 출동에 관한 문제 나올 때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뒤에도 약간 그런 언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은 우리 도로의 특성상 즉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없는 도로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응급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다리차라든지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큰 차량이거든요. 이런 차량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 또는 경사 또는 회전 반경이 필요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도로도 많고 또 그러지 않는 도로에 우리가 꼭 뭐 불법 주차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 주차가 아닌 주차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정도의 이 작업 공간, 우리가 그 회전 반경이라든지 또는 네. 이제 전개하기에 필요한 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현미 회장님. 차 문제 관련해서 아까 뭐 얼마 전에 뭐 소방서 앞에다가도 심지어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 지역 지금 완전히 전소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도 지난 지 4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규제도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뭐 과태료를 굉장히 높이자 현재 뭐 법안도 산전되어 있지만 이것들 뭐 처리도 여전히 뭐 논의되고 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만 규제가 선행되기 앞서 우리 국민적 어떤 의식 수준, 안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센터가 다 불나서 전소돼 있는데 그 앞에 또 그대로 네. 주차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와 또 제도적인 거와 함께 국민적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안전 문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계몽 운동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런 주정차 문제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미국 보스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소방호스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러면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경훈 총장님 좀 설명해 저도 그 사진을 주시겠습니까? 봤습니다. 네네. 근데 원래 이제 거기가 바로 그 소화전 앞이죠? 설치되어 있는 네. 옆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스를 끼게 되면 바로 옆 차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가 있으면 이렇게 각이 안 나와서 네, 그렇죠. 보통 반경 한 5m 이상 정도는 이렇게 주차를 못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경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사진에 봤던 그 현장이 보통 보니까 이제 그 델리 웨이주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자동차 창문을 박살을 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게 거의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건 주에서는 보니까 그 최대 벌금을 80만 원까지 부과하는 현재 지금 제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소유주한테는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보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자동차 소유주한테 벌금만 부과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죠, 지금.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차를 부숴도 소방관한테 면책 특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그 소방차 가는데 길을 안 터주면 이제 현재 벌금 30만 원 정도 벌점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 무섭습니다. 그냥 소방차가 그냥 밀고 돌진한답니다. 차가 부서지던 그냥 어차피 하지 진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 더 심한 게, 만약에 긴급 차량이 이동을 하는데 방해 시에는 그 많은 벌금을 부과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회 정지까지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긴급 차량 통행로에 상시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그렇게 구축하는 방법인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으로 반대로 문을 뜯었을 때 소방관이 자비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 중에 손실도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네. 또 그 보상 심의가 또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까다롭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소방관이 자기 스스로 자비로 이렇게 보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 백은성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게 차고지가 없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도 이 차량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에다가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특히 이제 소방도로 같은데 또 소방차가 와서 주정차 할 수 있는 곳들은 특별히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 이렇게 해서 좀 정해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17년 3월에 그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좀, 백은성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도 잠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진로 양부 의무 위반일 경우 과태료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한 즉 골든 타임에 필요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행 중에 아닌 우리가 불법 주정차 또는 어떤 물건에 의해서 진행을 못했을 때 이래야 되는 처벌 규정은, 이게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규정이 소방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또는 경찰청, 행안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관련 법규간의 조정 때문에 아직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제천 화재 사고에서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소방 사다리가 이렇게 펴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랬습니까? 박경훈 총장님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이게 약간의 그 잘못된 보도입니까? 뭐 잘못된 보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에 7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기 말씀하시는 이제 굴절 사다리나 그다음에 고가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량이 대형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바로 그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서 일반적 500m를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지금 그 가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굴절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에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웃 트리거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펼치려고 그러면 최소 반경이 7에서 8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공간 자체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보니까 그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보면 접수 7분 만에 오후 4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30분이 소요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우회해 가지고 이 아웃 트리거를 작동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상 소요가 됐고 네. 그래서 실제로 사다리 차를 가동을 시킨 것은 한 오후 5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민간 그 스카이, 가쿠 스카이라고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한 대가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근데 그 차량은 우리 그 소방차의 차량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네. 반경이 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가쿠 사다리가 8층에 있었던 대피객 3명 중에서 4명 중에서 3명을 먼저 대피를 시켰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그 소방 굴절 사다리 차를 타고 한 명이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작동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소방서에서도 그런 그 굴절 차량이 반경이 좀 좁은 데서 펴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운행하면 될 텐데 그런 차량이 없는 건가요, 백 교수님?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작업 공간, 즉 소방차나 굴절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아웃 트리거가 이렇게 확장돼서 고정할 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그 우리 이삿짐 차량과 이 소방 우리가 이 사다리차나 굴절차하고는 구조적으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안전을 우선하는 소방이다 보니까 일차적인 즉 조건이 안 되게 되면 2차적인 작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즉, 그 아웃 트리거가 고정이 안 되면 우리가 붐대라든지 이런 사다리가 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전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이후의 작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 또 현실적으로 적응을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사다리차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빨리 조치가 됐는데 소방차는 적응을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점은 글쎄요, 우리 소방차가 이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55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만은 그런 차에 몇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번 제천 화재처럼 한 9층 이하 그러니까 10층 이하의 건축물에서도 자유스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다리차의 이 구입도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정차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좁은 공간에서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구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비상탈출구 옆에 양옆으로 선반이 설치돼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이 가득 차서 실제로 이제 이 구조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또 탈출도 어려웠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단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비상 탈출구가 분명히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민 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뭐 비상 탈출구가 사실 비상시에 써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잠가져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웃지 못할 심각한 상황인 거죠. 비슷한 사례로 좀 과거에 우리가 심장 충격기가 지금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시설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 그것들이 고가이다 보니까 열쇠를 채워놓은 거죠. 사실 심장 충격기가 유사시 써야 되는데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거죠. 비상구가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 비상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이 잠겨 있어서 유사시 사용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상구에 적재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것 또한 이 소방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고 시설주가 점검해야 될 역할인데, 제천 사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훨씬 더 소방 구조하는 데 접근, 그리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법령에서 다중시설 이용 관련 법령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서 그것들을 확보하게 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소방안전관리자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심지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는지도 모르는 건물들이 여러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실정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총체적인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건물주나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전의식에 대한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제천 화재 또 피해를 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로티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우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1층은 건물을 짓지 않고 이렇게 기둥만 남겨두는 그런 구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화재가 났을 때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백은성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로티 구조가 얼마 전 포항이죠. 포항 네. 지진 때 필로티 구조가 상당히 그때 문제가 됐었죠. 이슈화됐던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 쪽에 종사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수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구조가 이 필로티 구조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층을 벽이 없는 구조로서 벽이 없는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이런 구조가 본연의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에서는 이 필로티 구조가 주차장 역할도 같이 하면서 건물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소방시설도 면제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구조 중에 하나, 지진뿐 아니고 화재도 가장 위험한 구조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제천 그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필로티 구조와 같은 그런 건물은 당연히 광주시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광주시 같은 경우도 162개소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의 그 상당수는 옆에 그 문제됐던 마감재 드라이피트와 1층 방화 구역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도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1층에 주차 용도로 쓴다 그러게 되면 이 소방식법에 보게 되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20대 이상일 경우에 소방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 그 건축주들이 그 소방시설을 실천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하로 조정을 해서 건물을 하고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도 좀 법을 강화해서, 즉 차량에 의해서 그 건물 내로 연소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필로티 구조를 갖고 있는 건축주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어떤 넓이와 상관없이 이 소방 안전 설비를 좀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스티로폼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이 드라이피트 공법, 이게 또 화재를 키운 주범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영국에서, 런던에서 대형 사고 났을 때도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구조를 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좀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민 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티 구조 형태나 드라이비트를 쓰는 것은
일단 싼 가격에 효율성이 가성비가 요즘 말하는 가성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플로티 구조나 드라이비트 시공의 공법들이 이런 가격 저가의 활용성을 높인 반면에 화재나 아니면 지진, 안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필로티 구조는 우리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화재가 일어나면 이게 건축 전문가한테 저도 이야기를 자문을 구했지만 이게 불이 나게 되면 필로티 구조는 이 아궁이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소통 이렇게 잘 되면서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화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의 건물들은 훨씬 더 잘 방화가 일어났을 때 타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드라이비트는 석고나 페인트, 스트리폰을 이용해서 아주 단열 효과가 높죠. 가격도 싸고요. 그런 변에 비해서 화재 시에 어떻습니까? 이번처럼 거의 연기로 인한 질식, 제천 화재가 사실은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이 다 활용된 아주 후진국적인 건축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도 못했고 또 질식으로 인한 어떤 그 사망 사고가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건축법이나 그리고 소방 관련법들이 좀 보완되고 건물주 스스로도 가성비나 어떤 저가보다는 안정성을 좀 띄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그런 건물에 입주했거나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텐데, 실제로 그러면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만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시 또 리모델링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비상구 계단, 비상구 출입구 이런 부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 잠궈놓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목욕탕이나 공공시설 이런 쪽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박경훈 총장? 네. 보통 이제 이번에 제천 같은 경우에도 2층에 그 적치물 때문에 지금 대피를 못해서 아까운 사망자가 좀 발생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단점 중에서 뭐가 있냐면 현재 좀 빨리빨리 문화라고 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쉽게 또 망각하는 기억력 감퇴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제 아무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도 대부분 보면 2,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현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점검을 나가보면 느껴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점검 때는 비상 대피소나 비상 대피 문 같은 입구 같은 데를 잘 치워놓습니다. 근데 점검이 끝난 이후에 가보면 다시 원상 회복을 네, 해놓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심지어는 저 사무지구 몇 군데를 한번 점검을 가봤었는데 비상 대피 공간에 주방을 차려놨던 그런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소방과 안전 관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는 문제점보다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필요하면 분기에 한 번을 계속 귀찮게 교육을 시켜서 네. 좀 뭔가 이렇게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사후의 압박문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 수준 자체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거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 대한 또 이제 그런 건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광주 지역 데이터 보니까 이 소방 안전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예,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그러는데 이거 좀 의무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혜민 회장님? 네. 사실은 뭐 광주뿐만 아니라 네. 생활 속 소방 안전 교육을 받거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죠.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조금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어떤 기업체에서 조금 이루어지는 거,
그나마 그것 또한 형식적인 교육이다라는 비판에서 많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은 교육문화 복지로부터 소외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으로부터도 굉장히 어떤 사각지대라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 상황, 실제 어떤 현장에서도 또 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최근에 안전문화교육진흥법이 개설이 되고 신설이 되고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좀 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 굉장히 반가운 측면이고요.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소방방재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주 지역에 우리 그 가학고 앞에 대형 안전체험관 시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뭐 굉장히 많은 몇백억 예산을 들여서 대형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게 돼서 국민들이 소방안전과 안전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한다. 자,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판적인 부분도 있어요. 무엇이냐, 어떤 부분이냐면 네. 사실 안전은 생활 속에서 생애 주기별 요람에서 무덤까지 몸소 인식하고 그게 실천 행동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대형 시설 하나 지어놓고 어떤 뭐 학교에서 견학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그치게 되면 안전 문화를 형성된다? 안전 교육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예로 있어요. 또 우리 첨단의 도로 교통안전공단 그 안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잘 이용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설 노후화되고 그냥 어떤 학교에서 잠깐 한번 견학하는 그 이후는 다시는 가지 않는.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한테 꼭 이걸 좀 계속적으로 저도 뭐 관련 회의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제도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 놀이터예요. 아파트마다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있어요.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를 일반 놀이터가 아닌 소방안전이나 생활안전이나 관련된 테마를 입혀주는 거죠. 일본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일본 놀이공원, 놀이터인데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지만 그 안에 교통 관련된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끄럼틀 한번 타고 다음 그네를 타러 간다면 횡단보도가 있는 거죠. 그럼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 건너가서 다음 놀이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반영되는 안전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들, 정책들이 필요하다. 대형 시설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저는 시급하게 그 예산을 쪼개서 우리 놀이터를 어떤 데는 소방안전, 어떤 데는 교통안전, 어떤 데는 생활안전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들이 훨씬 더 시급하지 않는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안전과 관련돼서 또 하나가 우리 광주 지역에 소방용 차량 200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20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 교수님 그 어라운드 뷰 갖춘 소방차가 어떤 소방차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저도 그 내용을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강주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소방차 231대 중에 17대가 지금 그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으로 바퀴 전후에 카메라지만은 이 소방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그 소방차 자체가 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의해서 화재 현장의 모든 동영상이 종합 상황실 그리고 소방대원 그리고 각 소방차에
우리가 동시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소방 카메라, 즉 카메라의 조정도 그 상황실에서 조정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 뉴스상에 많이 나온 화면은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확보된 화면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일부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너무 화재 현장이 그 동형화된다. 또 실질적으로 작전에 약간의 그 방해되는 요소도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상황실과 소방서 그다음에 그 소방 활동하는 대원들 간에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고 또 종합적인 판단 또는 이런 작전에 필요한 내용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측면에서는 전 소방차가 설치를 해서 네. 우리가 이런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문제겠죠. 예, 이제 시급히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게 우리가 광주 지역의 전통 시장, 뭐 겨울철 화재에 굉장히 노출돼 있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스 배관 불량 또 이제 노후 전선 설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통 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오래된 건축물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뭐 식당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도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경훈 총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전국에서 그 아마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 아마 대구 서문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주 그 예, 자주 화재가 나서 발생하는데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는 왜 네. 그러냐면 그 원단 그 공장이나 원단 가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 인화성이 굉장히 높아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구만 가더라도 예전에 그 지하철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또 서문시장 내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의식이 조금 광주 시민보다는 높게 네. 형성이 돼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점검을 해봤을 때 보니까 그 상점 주인들이 사실 그 점포에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예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그 의용 소방대가 봉사활동으로 네. 그 지금 현재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그 소화기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화기를 그냥 바닥에 놓으면 또 어디 관리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근의 기둥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꼭 그 상인들한테 이렇게 좀 그 인식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이 워낙 바쁘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 항상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상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마음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좀 없다고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아무튼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요즘에 이제 그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고층화, 거대화되고 있는데 이런 주택들의 경우에는 함께 쓰는 공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방 시설 설치부터 해가지고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들은 이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백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업을 운영해봤고요. 네. 공동주택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MC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대부분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 그 두 번 실시하는 그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이유가 사람이 없다, 네. 청소가 안 됐다, 또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 즉 어떻게 보게 보면 사생활에 대한 이 보장을 받고 싶다는 이런 요구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 즉 세대 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거부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소방시설 점검이 그 공용 부분이나 기계실 위주로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하고 세대의 실시 여부는 세대 이
몇 세대 점검했다는 내용으로만 이 보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느낀 점입니다만은 이게 그 개인 주택이 아닌 공동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본인만 그 피해를 입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 그 네. 건물 전체의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 물론 사생활도 중요하고 뭐 개인적인 그 침해도 중요하지만은 공공의 안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그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데 옥상에 있는 출입문 이게 이제 화재 시에는 굉장히 유용한 도피 이 출구가 되는데 이게 또 안전을 이유, 방범을 이유로 이게 항상 잠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박경원 총장님? 네. 일반적으로 보통 보니까 이제 아파트도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네. 항상 잠겨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보통 보니까 이제 알아봤더니 보통 도난방지나 추락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들 비행 뭐 그런 그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공고 사항 중에서 보니까 그 화재 이제 비상시에 자동 개폐를 할 수 있는 비상 자동 개폐 장치를 그러니까 일반 도어 릴리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각 가정에 옥상 열쇠를 갖다가 지급을 해주거나 이렇게 공고 사항으로 좀 두 가지를 네.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동 개폐 장치 같은 경우 설치 비용이 한 60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대한 비용은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냐면 그런 비상시에 그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이렇게 원격 조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지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관리실에서 원격 조정해서 끌어지는 장치가. 그래서 차라리 정말 요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60만 원 정도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에서 조금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좀 이렇게 펴서 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예, 뭐 아무튼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우리 소방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제도나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옥상 출입문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보게 되면 옥상 광장이나 헬리포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옥상 출입문은 의무적 법으로 지금 이제 개방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건축물을 보게 되면 5층 이상으로서 문화 집회 시설이라든지 종교 판매, 장례식장, 일학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장이나 협조로 이렇게 개방하도록 지금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시 개방되지 않는 분의 관리 지침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시피 24시간 이걸 개방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방시설에 보게 되면 이 화재하고 관계된 시설이 작동되면 자동으로 열리든지, 일정한 힘으로 밀었을 때 열리는 조치가 되든지, 또 그렇지 않고는 그 각 키를 그 자동 출입문 옆에 설치를 하든지 각 세대마다 공급을 해서 이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은 권장 사항이나 또는 네. 이렇게 협조 사항이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아직 있죠. 잘 지키지 네. 않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방 안전에서 우리가 가장 최일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소방관들입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소방관들 참 근무 여건도 어렵고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만 있지 실제로 제도적으로 개선되거나 뭔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고충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정현민 회장님. 네. 사실 요즘 뭐 소방관들의 고충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화됐고 뭐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들은 있었죠. 아마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국가직 전환 그리고 뭐 소방병원 구축, 안전장비 등에 대한 미흡한 것에 대한 구조 임무 수행이 어렵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인력이 너무 적어서 뭐 3교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물론 말씀했던 부분들이 시급히 보완돼야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소방관이나 군, 경, 해경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이 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 사명감, 그 명예를 그들이 계속 가지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 함께 좀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방의 구조 활동에 문제가 되면 그것들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파손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했거나 그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재산에 대한 것들 자기가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법적인 어떤 처벌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방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 화순 사례예요. 작년 2017년도 8월경의 사례인데요. 소방관이 말벌 제거를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염소 농장에 있는 말벌을 이제 그 가스 도구로 토치라는 걸로 네. 또 제거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 건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물론 어떤 소방관의 어떤 그 미흡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그 농장 주인은 1,000만 원을 소방관이 배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소방관은 그것을 배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적금을 털어서 그 같이 출동했던 후배 소방관하고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배상하는 정말 이거 웃지 못할 안타까운 네.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반가운 것은 이제 최근에 소방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소방관의 어떤 그런 면책 사유, 그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그나마 늦지만 올 8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반갑게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국민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우리 방금 이제 이 소방관들이 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파손하거나 했을 때 그 책임을 소방관에 묻지 않은 그런 법들이 지금 8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시행이 되면 그러면은 불법 주장차되어 있는 차량 같은 거 파손하고 소방 활동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백은성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처벌 규정은 있어도 그 업무로 인해서 발생돼 있는 데 대한 면책에 대한 권한은 네.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시행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적인 이런 사항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보완이 돼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청와대 게시판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국가가 좀 보상을 해주자 이런 청원 운동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경훈 총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청원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예. 제가 그 아까 소방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었는데 보통 보니까 소방관이 지금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한 30kg 정도의 그 네. 무게를 방화복까지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의 그 장비가 있는데 네.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이제 공기호흡기 세트가 12kg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2교대, 3교대로 바뀌긴 했지만 주 56시간에 월 평균 2,400시간 정도 지금 현재 그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관 순직률이 1.85%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0.07%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소방관 평균 수명이 58.8세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청와대 뭐 게시판에 이런 이제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독 주택에 대한 그 요즘에 그 단독 감지기나 소화기 각 층마다 지금 현재 구비를 하게 돼 있지만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 100% 보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3교대 과단 업무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3교대가 어떤 업무인지 이게 정말 과다한 건지 우리 백은선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네. 좀 전에 사무총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소방 업무 자체도 좀 우리가 한계점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방 기본법에 보게 되면요, 소방은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재난, 화재 그밖에 응급 상황에서 구조 구급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소방 업무가 민원 이 해결이라든지 지금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지금 뭐 문을 열어준다든지 또는 아까 했던 뭐 일부 같은 경우는 애완견을 찾아들어라는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는 또 행사의 동원 이런 업무가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업무를 하다가 실제 응급한 상황에 출동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비난을 또 다 받는 이런 그 소방관들의 가장 예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지금 소방 공무원 그 근무 체계는 우리 행정 업무를 하는 분은 주간에 근무를 하시고 주로 이제 안전센터라든지 이렇게 현장 근무를 하신 분들은 상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각 지자체마다 근무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3교대 하게 되면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입니다만은 지자체에 따라서 뭐 12시간으로 나눠서 근무하는 데도 있고 또 주간, 야간, 또 비번 이걸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문제는 그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최소한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필요한 인원은 최소한 우리가 15명 이상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민원에 한 사람이 한 2사람 이상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 팀으로 구성해서 나갈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뭐 한 2만 5천 명까지 확대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강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 현재 250명 이상의 인원이 부족한 네. 소방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전국에서 1인 소방서가 가장 많은 그 지역이고 또 이 관할 범위도 넓어서 상당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공공 안전 분야의 인력들을 총괄하겠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 늘리겠다 그러는데 아마 소방 분야가 제일 먼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력이 부족하고 실제로 그런 부족한 인력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소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혜민 네. 회장님? 네. 뭐 여러 가지 고충들이 소방관들이 많죠. 소방관들은 뭐 국민의 어떤 슈퍼맨 뭐든. 네. 근데 본연의 임무, 구조 구급 업무, 생활 민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구조 구급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소방관들에게 너무 다양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 심지어 이번 뭐 학교에 안전교육을까지 내보내는. 네.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축소를 좀 시켜야 된다. 본연의 업무, 구조 구급 활동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돼. 뭐 어디 행사 때마다 뭐 시범 보여주러 가라, 또 학교나 어떤 산업체 교육하러 가라, 이런 것들도 좀 제재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개선 방안 중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뭔가 구조 구급 활동에 있어서 현행 법에 사실은 명시되어 있어요.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조와 화재 진압에 관련된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치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치울 수 있지만 치우고 나서 아까 같이 그런 염소 현장 화재에 대한 어떤 그 배상 책임을 소방관 개인이 지게 된다는 거죠. 원래 국가가 지자체가 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은 그것을 소방관이 직접 내가 이걸 불가피한 상황에 이것을 해야 됐다라는 것을 소방관이 직접 입증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행 소방기본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중대한 가실이 없는 한 그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라고 했다라는 걸 조금 다시 정리하고 네. 하고자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 와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그래서 먼저 소방관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겠다. 소방관들이 어려웠고 있는 이런 것들. 소방관들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화재의 피해, 생명에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 동료의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은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가장 큰 장애인 거죠. 약 소방관 중에 3명 중 1명, 34.4%가 그 어려움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들을 인식하고 뭔가 소방관을 치유할 수 있는 2022년까지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복합 치유센터. 그다음에 소방관들은 병원이 없어요. 네.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군인은 사고 나면 어디 갑니까? 군인 병원 가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경찰 병원 가요. 소방관은 어디로 갑니까? 일반 병원 가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을 가거나 네. 내지는 이런 경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이런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소방관이 국민 공무원 중에 신뢰도 가장 1위가 소방관입니다. 이런 만큼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정권에서 2022년까지 어떤 소방 인력 확충과 복합 치유센터를 만든다는 점 기대하고 있고요. 꼭 이번 정권 안에서 시급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1년까지 만든다던데? 네. 21년까지 네. 저기 소방관 네, 전문 네. 치료병원. 병원을 만든다고요? 네, 병원 관리가 되고 그분도 있습니다. 논의가 수립하고 되고 있는 있다고 모양이네요. 네, 예. 추진 중에는 있는데 네. 이게 또 반짝 뭐 문제가 돼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한번 믿어보시죠. 믿고 네.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국가 공무원이 그 직종별로 또 병원이 생겨야 된다 이런 주장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문제도 아마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에서도 이제 저 정현민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국가직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지방직입니까? 지금 그러면? 예, 근데 지방직하고 국가직의 차이가 어떤 점 때문에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예, 백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소방 공무원은 국가직 소방 공무원과 지방직 소방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행정부처 쪽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하고 각 지자체 본부장님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강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400명 중에 본부장 한 분은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전체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2019년 1월부터 전 공무원을 국가직화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직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뭐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은 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업무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관계 법규에 대한 이런 규정 이런 게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직 신분으로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 간 차별이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목적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확정이 돼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국가직은 2019년 1월까지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많은 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인사권 그리고 지휘권은 지금 지자체장에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방안이 가장 지금 주로 네.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하고 관련이 네.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치행정, 네. 자치소방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게 국가직하고 지방직의 차이가 뭐죠 도대체? 뭐 특별히 지방직이었을 때 혜택을 적게 받는다거나 권리가 뭐 적다거나 이런 겁니까? 정현민 회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가장 네. 큰 게 지자체, 국가직은 국가직을 한다라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없이
균등한 인력과 그 규모와 환경적 지리적 특성에 맞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돈이 없는 지자체는 소방관들에게 어떤 장비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에 돈이 많은 곳은 뭐 화재에 아주 강한 장갑이 보급이 돼요. 그런데 뭐 시골 전남도의 시골에 있는 지자체 소방관은 뭐 목장갑을 껴야 되는 지금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지역별로 그런 그러면 차이가 실제로 있잖아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뭐 헬멧이나 복장 장구, 구조 장비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 거죠. 안전에 있어서는 헌법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소방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아니 장비가 없어가지고 본인의 우리가 안전 또는 구조의 일반 원칙, 저도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특전사에서 구조 활동을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현장 안전이고 나의 안전이에요. 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 불길 속에 내가 타 죽는데 들어가서 구조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사실은 국가직이 꼭 아니더라도 균등한 소방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국가직이 아니더라도 국가직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고도 국가가, 정부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주면 되는 것이죠. 네. 꼭 국가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또 국가직 해달라라는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을 균등하게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 장구나 구조 장비 이 부분만에선 예산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소방관들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 환경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 이제 소방 안전에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주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방 안전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안전 불감증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시민들이 좀 생각을 바꿔서 좀 소방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차원에서 박경훈 사무총장이 시민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시민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항상 저희가 얘기할 때 보니까 그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불감증 대신에 안전 둔감증으로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그 안전 공감 능력이 상당히 그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규정을 할 때 그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들지 모르겠지만 안전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우려가 있다라고 좀 이제 그런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항상 그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그 국민도 시민도 본인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을 져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내 안전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스스로가 지금 시민의식을 전반적으로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 교수님도 이제 안전 전문가니까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강주 전남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9 전화 중에 우리가 긴급에 필요한, 즉 출동에 필요한 전화 외에 일반적으로 민원 업무라든지 모응답, 그다음에 잘못된 접속 등의 119 전화가 강주가 70%, 전남 같은 67%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든 타임, 생명의 시간이죠. 네. 그리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 종합 상황실입니다. 그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19 전화인데 실질적으로 강주 전남 같은 경우에 강주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업무하고 연관된, 즉 119 본연의 목적 외에 이런 전화에 의해서 소방 행정이 지금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업무에 이런 가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의급한 그런 긴급한 사항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간단한 이런 민원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그 전화를 이용해서 업무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소방 안전과 관련돼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민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실천을 담보하는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바 그 할대인의 법칙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사고 300번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29번의 중대한 사고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29번도 넘어서 버리면 세월호나 우리 제천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어떤 안전 관련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입각할 수 있듯이 우리 주민 스스로가 내일처럼 안전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 안전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것들에 뭐 해당 지자체나 당국에 보고하고 또 마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의식이 있는다라면 이번 제천 참사와 같은 세월호 참사 같은 다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로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백은선 교수님.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업무 또는 안전에 관련된 이런 법이나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민들도 안전의식에 대한 이런 그 각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없는 이런 나라는 미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경호 사무총장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가 이제 국제안전도시가 공인이 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광주 시민들이 광주 국제안전도시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일단은 이런 안전 관련 부분 자체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업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일반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 시민 스스로도 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나에게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익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집중 토론에서는 제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 안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토론이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소방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울러 그동안 우리 모두 소방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